근대 한국 문화의 중심지였던 대구. 그래서일까요? 향촌동을 중심으로 대구 도심 곳곳에는 근대 한국 문화의 다양한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고난의 굴곡으로 얼룩진 그 시절. 역사의 그늘 한가운데에서 시로, 이야기로 가슴속 울분을 토했던 문인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대구의 중심, 반월당. 약전 골목을 따라 달구벌 대로로 나오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국 해방을 부르짖던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의 고택입니다. 이상화 선생님 고택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헐릴 위기에 처했을 때 대구 시민과 문인들의 힘이 합쳐져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복원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간결한 문장 속에 담긴 강한 열망. 중무장한 일본군의 군합발에 아름다운 시어로 저항했던 시인 이상화. 그가 1936년부터 숨을 거둔 순간까지 살았던 이곳 이상화 고택에는 그가 남긴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43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시인 이상화는 어떻게 펜을 잡게 되었을까요? 상화 시인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침실로라는 시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게 되었고 낭만적인 시를 더 썼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 호가 제일 처음에는 무량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넉넉하고 그리낌 없이 생활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시도 그렇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3.1 만세 운동을 모의하게 되고 이 대구에서 모의하게 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진건 선생님의 권유로 백조라는 문예지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등단을 했다고 합니다. 3.1 만세 운동 이후 시리에 빠진 문인들을 위로해준 문예지 백조. 백조의 동인으로 참여한 대구 출신 소설가 현진건의 소개로 이상화의 작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화 시인은 저항시를 쓰게 된 계기가 아마 이제 프랑스 유학을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관동 대지진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많이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1년 만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귀국을 하면서 우리가 저항시를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대표 시와 역천이라는 시가 이제 제일 크다고 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식민지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두 작품이 저로서는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빼앗긴 들 위에 서서 그토록 염원했던 조국의 봄. 애석하게도 그는 조국 광복을 불과 2년 앞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상사화다, 상하시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독립도 못 받고 뭐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는 못하신 분. 그래서 꽃이 있을 때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 꽃이 없는 상사화. 우리 대구를 참 사랑하는 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를 쓰는 시인들이 그 나름의 시 주제가 있겠지만 상하 시인은 모든 시 속에 경상도 표준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권을 상실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탈이 이루어졌고 모든 국민들이 좌절을 하고 비애에 잠겨 있을 때 시로서 우리가 국민들을 계몽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저항시를 썼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꽃말의 상사화. 아름답지만 너무나 쓸쓸한 꽃. 민족의 아픔, 시인의 절망 속에서 탄생한 시는 시대를 넘어 여전히 많은 사람의 가슴에 강한 울림을 남깁니다. (1945년 8월 15일) 한여름의 태양보다 뜨거웠던 조국 광복의 순간.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반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한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밀듯이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의 폭격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고향을 떠나 낙동강 이남으로 내려오던 그때 문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구역과 인접해 당시 대구의 최고 번화가를 이루었던 향촌동. 좁다란 골목 사이사이 자리한 다방마다 고뇌하는 예술가들로 가득했는데요.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저희들이 수원 그리고 대전으로 옮기면서 같이 종군 문인들이 형성이 됩니다. 경북 대구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과 함께 오게 되죠. 낙동강 방어선에서 많은 전투를 오랫동안 벌이면서 저희들이 성기를 잡을 때까지 대구역과 가까운 이곳에서 터를 잡게 되는 게 바로 문인들이고, 그 문인들이 이 향촌동을 중심으로 문학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게 전선문학입니다. 정의를 찾으면서 휴머니스트를 또 꿈꾸면서 전쟁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글로써 울분을 토하고 술 한 잔으로 또 서로의 그 끈끈한 문학 정신을 이어난 것 같습니다. 삶의 터전을 벗어나 북한군의 총칼에 펜으로 맞선 종군 문인들. 참담한 현실과 실향의 아픔을 담아낸 작품은 수많은 장병과 피난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최전방이었던 대구.
남과 북의 치열한 접전이 바로 코앞에서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종군 문인들은 왜 부산이 아닌 대구에 남았을까요? 1900년대 태어나신 이상화, 현진건, 이장희 선생님의 근대 문학을 바탕으로 문인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죽순 발간이 또 한국 전쟁 때에 대구로 문인들이 오게 되는 그런 이유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신인 문인들에게 전하는 이윤수 선생님의 신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향촌동에서 시계방을 운영하던 시인 이윤수. 그는 해방 후 최초의 문학동인지 죽순을 발간했습니다. 죽순 구락부가 있던 시계방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이 대구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모인 문인들은 향촌동의 다방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며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선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선 안 될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구상 시인입니다. 향촌동에 많은 문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상 선생님께서는 영남일보사에서 편집국장으로 계시니까 주머니가 가벼웠던 그런 문인들이 구상 선생님의 월급날만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비어홀에서 여급들이 나오는 곳에서 생맥주도 마시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문인들은 전장 속에서도 휴먼스트를 잃지 않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또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글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편집글도 물론이지만은 방송하는 그 글 그리고 군가의 그 가사 또 이렇게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군인들이 항복을 하는 전향을 하라는 그런 삐라 모든 것을 펜끝으로 해서 문화의 꽃을 피우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 향수가 남아있는 곳이 향촌동 문인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낡아버린 건물과 거리. 손바닥보다 조금 큰 명패만이 이곳의 존재를 알려주지만 한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예술가들의 혼은 향촌동 골목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하나 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대구를 떠나지 못한 피난민들도 많았습니다. 찢어질 듯한 가난과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마당 깊은 집은요, 소설가였던 그 김원일 작가의 순전한 그 회상에 의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가 7살 때 당시에 아버지가 6.25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월북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결손 가정의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6.25 전쟁 관계로 이렇게 분단을 주제로 했던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이 마당 깊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 그 길남이를요, 순례 누나가 이렇게 대구로 이렇게 데려오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소설 속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비가 오게 되면 마당 깊은 집은 널리 홍수가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들어고 있던 5가족들이요, 이렇게 5개 조로 나누어서 양동이로 이렇게 물을 퍼내면서 그때 쉬었던 이 한숨은 이렇게 나중에 웃음으로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집을 지며 살겠다는 작가 선생님의 마음을 잘 녹여다 놓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12살 남자아이의 눈에 비친 1954년의 대구. 시대의 아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월북하고 난 뒤 아무리 소식이 없자 당시에 피난민 수송용 열차를 타고요 대구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이 될 만한 그런 옷가지들이라든지 같은 것을 모두 이렇게 팔아서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먹는 데 이렇게 써버리게 됩니다. 밥을 먹는 게 하루 한 끼 아니면 2끼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흰 쌀밥만 먹는 게 아니었고요.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로 해가지고 2끼 정도를 먹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정말 배가 많이 골았던 시절이요. 정말 더러운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과거 남성동 경로당 부지를 리모델링한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전시관은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길라미가 신문을 배달하며 뛰어다녔을 동네, 어쩌면 어린 길라미의 일상을 기억하는 집일지도 모릅니다. 이 마당 깊은 집이라는 뜻은요, 당시에 바깥 대문체에서 안으로 중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50평 정도의 넓은 마당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마당 깊은 집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 오른쪽에 보기는 여기 내용들은요, 그 당시 그 길라미가 대구의 전래 누나를 따라와서 대구에 오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신문팔이를 하면서 작가가 어릴 때의 모습으로 직접 봤던 대구의 영상들이 생생히 담겨져 있습니다. 6개의 가구가 살았던 마당 깊은 집. 그 가운데 아래채 끝방이 바로 길라미 가족이 생활했던 공간인데요. 다섯 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길라미와 어머니를 포함한 5명의 식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좁은 방에 다락이 있을 리 만무하고 온 식구가 모이면 다리를 뻗기도 어려운 공간. 선반을 달아 각종 물건들을 겹겹이 쌓아두어야 했던 방이지만 방 한편을 떡하니 차지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 바느질 솜씨가 굉장히 이렇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싹 바느질 가문을 이렇게 맡겼던 것이죠. 이것으로 해서 그 당시 길라미 가족들은요, 이렇게 정말 힘든 6.25 전쟁 때 시기 직후에 힘든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또 보이게 되면요, 이렇게 재봉틀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재봉질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 바로 이 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해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던 1954년. 어머니의 바늘은 무쇠솥보다 무거웠고 소년이 짊어져야 했던 신문 더미는 세상의 무게였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김문일 작가와 같은 이런 훌륭한 문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또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라미의 눈으로 본 생생한 대구의 전경의 모습들이 모두 남겨져 있고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시설물을 통해서 겪어볼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보석 같은 공간들. 어묵한 시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대구 문학의 흔적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발자취가 오롯이 남아있는 이곳, 바로 대구 문학관인데요.
대구문학관은 근대 한국문학을 이끈 대구의 문인들을 비롯해서 해방 후 대구 출신 문인들을 모신 곳이고 그분들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이 대구문학관은 대구가 갖고 있는 정신문화의 핵심 공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을 사는 것보다 쌀 한 토를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대. 그들은 왜 그토록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의 글과 흔적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대구가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많은 문인들이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그 문인들의 자취가 서린 곳이 곳곳에 있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문학이 갖고 있는 경험의 폭을 새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시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 마련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구 문학이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숨막히는 현실에 두 눈만 빼꼼히 내민 오늘날의 우리. 가장 비참했던 시기, 가장 찬란한 꽃을 틔운 그들을 마주하며 다가올 봄날을 기대해 봅니다.